그러네요. 너무 좋은데 저 하나 질문이 있어요. 저 수업은 하루 종일 하는 수업이에요? 네, 아닙니다. 저 수업 자체는 네. 사실 거의 일주일 이상의 과정을 밟아 나가요. 그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와가지고 저녁까지 맨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네. 민원 폭탄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럼 네. 이거 끊어가요? 네, 이제 그거는 하루에 한 시간씩 끊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뭐 줄 때도 있고 아예 안 줄 때도 있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게임 디자인의 요소들, 네. 기법들 이런 것들 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수업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서 운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너무나 친숙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게 단계다, 과정이다, 활동이다 이런 느낌보다 퀘스트를 수행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훨씬 더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PBL 수업 관련해서 우리 양효준 선생님도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네네. 우리 정준환 선생님 수업 보셨는데 네. 어떻게 달인의 면모가 나타나요? 네, 일단 확실히 다른 것 같긴 합니다. 네. 어떻게 다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전전 선생님한테 아까 VCR 보면 화폐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료도 사실은 선생님이 찾아서 직접 제공한 거고 네. 배지 같은 형태도 선생님이 직접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사전 준비 과정이 굉장히 많다는 게 PBL을 진행할 때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제만 주고 약간 형태가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이랑 저랑 하는 게 다르긴 한데 저는 주제만 주면 그 주제에서 애들이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다 다르게 진행이 돼요. 그러면 여섯 개 모둠이면 여섯 개 모둠이 여기는 뭐 캠페인, 여기는 포스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동시에 돌아다니면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뭐 조언도 줘야 되고 질문도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순발력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교사의 역량과 연결된 것 같기도 하고요. 네. PBL의 가장 수혜자는 교사입니다. 가장 역량 개발이 많이 됩니다. 배경 지식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네, 거예요. 네, 정말 많이 상승됩니다. 사실 아이들을 먼저 봤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사실 주제를 보면 주제가 쉽지가 않거든요. 주제 자체가. 또 활동이나 이런 단계들을 봤는데 그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또 그 과정이 익숙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학년 지금 가르치는 학생인지 물어본 이유가 지금 사실 상반기밖에 안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익숙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계획이나 어떤 장치들을 많이 마련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사실은 쌤들은 어렵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가장 쌤들한테 얘기하실 때 어떤 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일단 저는 궁금한데. 일단 PBL에 미치는 사람이라서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이 수업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이루어져도 그 일주일 동안 PBL 수업 상황 속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공백이 없어요. 계속 갑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이 수업을 해왔기 때문에 이 수업을 하면서 만든 저의 작품, 갤러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업들 중에는 제가 이제 집필해서 책 같은 걸 이렇게 내놔서 이제 선생님들하고 공유하는 책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아니 그러면 네.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런 수업을 보면은 어떤 내용을 좀 깊게 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넓게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아니야라는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잠깐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저 학부모예요. 학부모님이니까 질문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학부모님. 이게 세팅이 안 되면 계속 이제 그 여러 가지가, 뭐라 해야 되나, 계속 질문이 있을 텐데, 배운다는 거에서 많이 얇게 배우는 거를 가치 있게 생각하세요? 깊게 그거를 완전히 활용하실 정도의 깊게 배우는 거를 더. 아니 왜냐면 사실은 여러 개념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조합할 수 있는 능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하나를 깊게 들어가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일단 교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들 일단 배운 상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 네. 저는 이런 그러니까 전통적인 고정적인 어떤 교육 방법들 통한 창의성은 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또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문제가 발생되냐면 PBL의 수업은
개인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의 혁신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 많은 게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정말 기초적으로 알아야 되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지식들을 선수 교과목으로 배치를 하고 그거를 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제로 뭔가 통합적인 PBL 수업을 배치하고 이런 거는 어떤 개인의 초등학교는 좀 달라요. 개인의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적인 차원에서 교육 과정을 논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은 학교적인 합의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교육 과정에 초등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넓게 배우고 아니면 깊게 배우고 이 모든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 넓게 배워야 하죠? 요즘에는 덕후나 마니아들이 훨씬 더 부각되는 사회예요. 뭐 글로벌 기업 자동차 회사에서는 그 오랫동안 블로거를 하면서 자동차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던 그 사람 학력 아무것도 안 보고 그거 보고 뽑기도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알고 자팍다식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알고 내가 지식적 기억을 많이 한다고 해서 창의적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서 창의력이 발산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창의력이 결국 다양한 지식을 활용하도록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가져오는 거지 아래 걸 통해서 윗게 열리는 게 아니고요. 위를 가지고 발전시켜야 아래 것을 가지고 막 활용할 수가 있게 돼요. 여기서 논쟁이 되는 게 이제 많은 것을 아느냐, 깊이 하나를 아느냐인데 사실은 많은 것보다 다양한 게 더 중요합니다. 맞아요. 네, 다양한 것을 우리가 서로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새로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함, 깊이 있음 이런 것들은 다 중요한 교육의 결과물이고 추구해야 될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 문제 해결 관련해서 이 PBL이 문제 해결 능력만 키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 PBL을 하게 되면 나의 생각 또 현상에 대한 좀 비판적인 관점 이런 것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뭐 인권 그거 보니까 예, 진짜. 어떻게 뭐 문제 해결 능력하고 비판적 사고 이것들을 다 좀 PBL이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 전략 또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역량을 볼 때 학자적인 기준으로 그리고 이걸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매우 통합적인 겁니다. 네. 비판적인 사고가 있어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창의성이 있어야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요. 소통 능력이 있고 협업을 해야 문제 해결 능력이 성장합니다. 이제 그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별도로 가는 것은 이제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문제의 특징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또 한 번 내볼까요? 또 문제나요? 네. 아, 맨날 문제만 냈어요. 문제를 많이 내시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새 부리 모양과 먹이의 관계를 조사하고 발표합시다.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어떤 국가기관에서 PBL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파하던 수업 사례 중에 이 문제를 활용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네. 그럼 이 문제와 만약에 발명가 K는 먹이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진행해온 새 부리를 연구해서 유용한 채집 도구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새 부리의 특징을 잘 반영해서 채집 대상에 따른 시제품을 만들어 보세요. 자, 이 두 문제 뭐가 다를까요? 저기는 그냥 맨 위에는 그냥 개념만 조사하면 되고 네. 그 아래에서는 직접 그 개념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끝까지 결과까지 나와야 되는데요. 목적이 있는데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인데 일단 전 핵심이 아니었어요? 아니 이거 여기도 맞습니다. 뭐 사실 정답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 위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목적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왜 익혀야 되는지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가르치고 발표를 시키고 이러면 아이들이 뭐 조사도 하고 뭐 형태로 보면 PBL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 목적이 그냥 그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해하는 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이걸 가지고 이유와 목적을 만듭니다. 보통 어떻게 이유와 목적을 만들까요? 이유와 목적? 네. 너 이거 왜 공부해야 돼? 이 공부하는 이유를 알려주죠. 그렇죠. 네. 야, 너 성적 높이려면 이거 알아야 돼. 너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첫 번째 거죠. 이거 밑줄 그어. 이거 나와. 그래서 외부에서 목적을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주어진 목적이죠. 문제 안에 목적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근데 아래쪽에 있는 문제, 발명가 K 문제.
발명가 K로서 목적이 있죠. 유용한 채집 도구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시제품까지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유용한 채집 도구를 만들려고 하는데 새 부리의 그 특징을 연구하려고 해요. 그럼 이 문제 사항에서는 앞서 얘기했던 지식이 어떻게 되죠? 단지 기억하고 이해하기의 목적이 아니죠. 활용하기. 그게 하나의 학습 자원인 거죠. 그걸 활용해서 채집 도구를 만드는 거고요. 이 학생들의 목표는, 학습 목표는 채집 도구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교과서에 있는 지식들을 습득의 대상, 그리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이해해야 될 대상으로 봤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PBL 사항에서는 그걸 학습 자원으로 보고 활용하고 활용이 안 되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 교과서 안에서 못 찾을 것 같아.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찾고 책을 통해서 찾아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안에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 맨 처음에 양희준 선생님도 네. 좀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아까 비판적 사고 말씀하셨으니까 비판적으로 한번 보려고. 예, 좋습니다. 우리가 비판적 비판하는 거예요. 네, 이거 비판- 아까 저 고수님한테 과감한 좀 약간 아직 작지만 괜찮아요. 네,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저 두 가지 문제의 차이는 스토리를 넣었냐인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이 발명가냐라고 본다면 발명가가 남의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하시는 선생님, 정 선생님이 하시는 수업이 저는 이제 문제 기반이라고 생각해요. 문제 기반이라는 거는 PBL이랑 문제라는 건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를 선생님이 주어졌느냐 아니면 문제를 애들이 탐색하느냐가 서로 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선생님이 하신 거는 저는 문제 기반이라고 생각하고요. 애들이 발명가가 K가 아니기 때문에 Y일 수도 있는 거고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들이 공감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점에서 저는 비판을 좀 하나 하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삶의 문제, 저는 이제 발명가 K보다는 이제 내가 쓰고 있는 교실의 문제로 들어오는 것이 학생들이 더 몰입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돼야만 애들이 비판적으로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약간 이제 디펜스하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실생활 관련 문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들고 교육이 사실 제일 큰 목적은 그거여야 되는데 네.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모두 실생활과 관련될 수 있을 없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제 저는 정쌤 하신 부분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애들이 이거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초등학교는 특히나 그러니까 롤플레이, 역할놀이 이런 부분에 흥미를 느낄 것 같거든요. 크게. 그러니까 저도 너가 인건가야라는 역할을 딱 줬을 때 이게 동기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건데 저 스스로도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학자나 그런 역할을 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지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수업이 뭐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역사만 역사가 아니고요. 수학도 역사입니다. 과학도 역사예요. 과거의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아이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들이나 지식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가상의 상황 속에서 가르치는 건데 이야기도 없고 상황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전달식으로 요약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거기에 있는 지식들을 활용하도록 만들려면 결국 가상의 상황과 맥락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 역할들을 아이들이 즐깁니다. 생각보다. 그냥 내가 학생이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느낌보다 내가 지구를 구하는 어떤 중요한 역할, 지위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출발점부터 다른 마음들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감이 있는 맥락을 만들어주고 그런 맥락과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상황과 맥락의 이유와 목적이 같이 있을 때 훨씬 더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PBL의 문제의 현실성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는 이제 아이들의 발달이나 또 아이들의 관심 등에 그 기초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그 중고등학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이것을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해외에서 좀 중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PBL을 적용하는 성공적 사례들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 사례를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경험 교육, 익스피리언스 러닝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PBL이라고 호칭은 안 하더라도
뭐든지 경험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 게 다 내재화돼 있어요. PBL이라는 꼭 타이틀을 거창하게 안 붙였어도요. 그리고 미국 경우에는 초등부 공립학교조차 PBL을 확산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교의 경우에 뭐 미네르바 대학, 그다음에 뭐 울린고대, 그다음에 요즘에 아리조나 주립대학이 대학 혁신에 굉장히 선두주자예요. 그런 대학들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다 이렇게 분석하면 결국으로는 PBL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PBL을 기업체에서 처음 이제 시도하면서 경험했었는데 그때는 PBL은 여러 가지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인 그래서 선택이 가능한데 제가 지금 경험한 PBL은 이거는 정말 이렇게 필수. 가야 되는 어떤 큰 방향인 것 같습니다. 큰 방향이고 그거는 거부할 수 없는데 어느 정도로 하냐에 따라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최천혁 선생님, 중등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가르치셨잖아요. 역사 수업을 PBL로 한다.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수행평가 맛배기? 수행평가. 그 정도? 왜냐면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이 PBL로 한 학기를 이걸 설계한다는 것은 이거는 전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어떤 면에서 그렇게 어려울까요? 왜냐면 진도를 나가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평가 우리는 분명히 1, 2, 3, 4, 5 중에서 답을 딱 골라야 되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PBL로 그 덩어리 큰 주제가 어떻게 한 학기를 그럼 말도 안 돼. 그럼 민원들한테 난리 나요. 일단은 아이들한테 점수를 딱 맞을 수 있는 핵심 딱 요거 일단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때 그냥 워낙 이렇게 또 사회적 분위기가 있으니까 그냥 맛배기 정도로 그냥 잠깐 요렇게 한번 해라. 뭐 이렇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정준하 선생님 얼굴이 좀 바뀌셨어요. 그러니까 얘기 듣고. 뭐 아니 저는 이제 저는 초등학교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가장 힘든 게 바로 입시 제도죠. 그럼요. 그렇죠. 거기서 어긋나면 민원의 폭탄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협업 수업을 기획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학습은 주제 중심이기 때문에 약간 무학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설계한 걸 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도 적용하고 초등학교 6학년도 적용해보고 중학교 3학년도 적용해보고 같이 다 해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도 해보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컨텐츠만 잘 만들면 고등학생도 굉장히 재미있고 성공적으로 하고 초등학교 학생들도 재미있게 다 합니다. 내놓은 산출물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좀 협업을 하면 돼요. 협업을. 네, 혼자 하려고 하죠. 최수진 박사님, 지난주에 저희가 그 과정중심 평가 얘기했잖아요.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평가 체제를 과정중심으로 변화시키면 PBL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제 가정중심 평가를 하라고는 하는데 실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수행평가를 가정중심 평가만 하고 전부를 다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상대평가에 기반한 9등급제 내신을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줄세구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만일에 PBL로 해서 줄세구리를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원이 안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시험 답이 딱 정해진 거를 쳐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고 그 내신이 입시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약간 희망적인 것은 지금 이제 고교 학점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고교 학점제를 이제 실시를 하기 위해서 성취 평가제 기본 그게 이제 절대 평가 편하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절대 평가를 좀 확대하고 있고요 과목을 그리고 교사별 평가도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는 그 문제가 좀 해결될 것으로 나아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핵심 주제가 문제 해결 능력인데 프로젝트 기반 학습 외에 우리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교육적으로 어떠한 접근을 우리가 해야 될지 각자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좀 추가적인 교육적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 역량에 대한 문제 해결력이 너무 학교에만 치중하고 있다. 너무 학교가 학생들을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역량이 낮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피학이라는 학과는 이제 OECD에서 성인 역량 평가를 진행했을 때도 16세부터 24세는 굉장히 최상위 수준을 포함하고 있는데 55세부터 65세는 최하위예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사회적으로 학교에서만 역량을 꼭 기르는 게 아니고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보고서에 따르면 두 가지 뻔한 얘기지만 첫 번째는 시간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비용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봤을 때 2등이에요. 멕시코에 이어서. 이런 거를 본다면 우리나라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역량을 개발할 시간이 없는 거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결해주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배웠던 역량을 더 개발하고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와 가정이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비판적 사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콜래보레이션, 그다음에 창의성 그런 것들이 사실 일상생활의 삶에서 예, 문제들을 통해서 다 해결된 그 뭔가 길러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가정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제 학원에 뭐 많이 가면 할 수 없지만요. 그랬을 때 부모가 이런 PBL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사실의 중요성을 갖고 아이 어떤 양육할 때 그런 환경을 만든다 그러면 참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PBL을 연구도 하고 학교에서 뭐 일도 하지만은 저희 아이들을 그 영유아 때부터 PBL로 키웠습니다. 생활 속의 PBL이네요. 네네. PBL이 생활입니다. 생활의 달인, 여기 학교의 달인. 여기 뭐 PBL 가족입니다, 그냥 완전히. 교육 정책적,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전체가 역량을 함량하게 좋은 환경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교육 정책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 저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교원의 공감대 형성. 그러니까 교사들이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대부분의 필요성 느끼고 있지만 방법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필요성 못 느끼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정말 변화에 필요하구나. 이런 수업 방법이 좀 학생 참여 예전의 방식이 아니라 학부모도 그렇고 변화해야겠구나. 그러면 그 방법들은 아마 찾기는 훨씬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방법의 구체화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마지막은 이제 지원 체계 구축인데 교사들이 그런 수업과 평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학교 내적과 학교 외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학교 내적에서는 이제 같이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뭐 학습 공동체를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지원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외적으로는 가장 큰 거는 이제 제도적인 개선이 있어야 되겠죠. 평가제도라든지 입시제도 그리고 학부모 인식도 이제 바꿔가야 되는 것도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현실적인 제약을 하나씩 좀 제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게 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계속 뭔가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교육은 손을 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당국의 의지가 필요하고요. 네, 그렇죠. 놓질 않았죠. 아니, 제 얘기는 침투가 돼야 된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와야 되는 거고요. 교육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작업을 좀 서둘러야 된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지 말자. 그렇게 테크놀로지 변화가 서서히 이루어지는 게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갈 필요가 있고요.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좀 역량으로 가자. 학력은 좀 못해도 돼. 역량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좀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시도들을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논어 자료편의 공자는 시경에 수록된 시 300편을 외운다 한들 자신이 맡은 일에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미래교육의 목표는 이제 지식교육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배운 것을 실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늦었지만 우리 교육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 같이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자극이랑 경험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창의력이 훨씬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퍼스트 무버라고 해서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사실 창의성이라는 것이죠. 보존이 중요한 목적이었다면 앞으로 미래에는 뭔가 계속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기존에 있는 것 간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는 수평적 사고 능력. 이게 원했던 답이지만 이것도 답이 될 수 있어. 정답의 개방성도 열어놓고요. 학생들이 그런데 자극을 받고 수업 자체가 창의적이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창의성 교육이 성공하려면 학생 개개인이 존중받는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또